안녕하십니까. 오정근입니다. 오늘 제가 개인 사정으로 현장에 가지를 못하고 녹화로 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빅테크발 금융 빅뱅과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빅테크가 금융을 거의 공습해 오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망이 됩니다. 지금 벌써 이미 많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CT발 금융 빅뱅은 일단 처음 시작이 2007 년에 어 스마트폰이 탄생을 하면서 초연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2007 년에 미국의 애플사에서 나온 스마트폰 때문에 전 세계 언제 어디에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초연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에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초지능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통 4차 산업혁명을 초연결 초지능 시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2009 년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암호화폐 시대가 열리고 근래에 와서 NFT라든지 메타버스나 디파이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은 빅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혁명의 이 금융 빅뱅을 가져오는 6대 기술을 보면은 첫 번째 모바일이 가장 중요하죠. 모바일과 비대면 인증. 이 모바일이 나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런 엄청난 빅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비대면 인증이 등장하면서 시공간 제약 없는 초연결 모바일 금융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빅데이터 심사 분석이 등장하러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신용 분석이 새로운 신용 분석으로 금융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완화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블록체인이 등장하고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보안과 새로운 화폐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이 초연결 시대는 완전히 스마트 환경과 소비자의 역할이 높아지면서 진정한 프로슈머 시대가 도래한다. 프로슈머라는 게 컨슈머가 생산을 결정하는 거죠. 이제 개인은 개인화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언제 어디에서든 소통을 하면서 시공간 제약 없이 정보 활용과 창출이 가능하며 적극적 행위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핵심을 주도하고 기업 경영 환경에 따라서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기술 변화 속도와 이종 산업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산업 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빅블러라고 그러죠. 산업 간의 경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퍼스트란 말이 퍼스트에서 모바일 온이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바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모바일 연결성을 못 따라가는 기업은 도태한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드디어 스마트 신인류의 터치를 유발하는 기업이 승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전통 금융이 새로운 금융을 못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새로운 금융은 이 모바일을 통해서 소비자를 유도하는 데 비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목 좋은 사거리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점포들은 고정 비용만 나가지 실제로 소비자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고객이 없습니다. 전부 다 모바일을 하죠. 그래서 모바일 이걸 우리가 스마트 신인류라고 합니다. 스마트 신인류의 터치를 유발하는 기업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바일에 따른 금융 혁명을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산업과 금융이 분리돼 있죠. 금산분리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 금융 내에서도 은행과 증권과 보험, 카드 간의 방화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바일을 가지고 통신사, SNS, 포털, 전자상거래 모두가 다 모바일을 가지고 예금 대출과 상품 판매, 보험 카드를 다 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전통 금융과 새로운 금융 간의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보면은 최근에 퓨처 파이낸스라는 책에서 나온 그림입니다만, 전통금융 고객이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금융기관에서 각종 상품을 고르는 스타일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고객이 각종 상품을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고르고 그 상품들 금융회사들이 제공한 상품을 골라 쓰는 상태입니다. 이 플랫폼, 금융 플랫폼이 바로 모바일에 깔린 플랫폼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산업은 선발주주와 후발주 간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주자와 후발주자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요. 또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선발주자에 비해서 격차가 커서 잘못하면 우리가 핀테크를 억누르고 있으면 규제를 하면은 한국 금융산업은 더욱 낙후될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전통적 금융에서는 금융 자본이 흔히들 금융 산업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모바일 금융 시대는 금융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세계 금융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내 전통 금융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올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 자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융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토스 같은 걸 보면 알죠. 카카오 같은 거 보면 알죠. 금융 자본보다도 바로 플랫폼을 선점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금융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것 때문에 인제 한국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비대면 플랫폼 기반 금융. 그러니깐 은행 점포 하나 없이 은행을 하는 거죠. K뱅크 2017 년에 제일 먼저 탄생을 했고, 또 카카오뱅크가 유니어 탄생을 하고, 드디어 2021 년에는 작년에는 토스뱅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와 K뱅크와 토스뱅크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 은행의 3대 인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제 계속 그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인뱅뿐이 아니고 금융 서비스도 하고 투자 전문 벤처 캐피탈 토스도 역시 간편 송금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전자결제, 보험 대리 중개, 인터넷 은행, 비대면 금융 상담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엄청나게 지금 커졌습니다. 자, 이게 한국에서 워낙 이런 카카오뱅크나 이런 ICT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서 오히려 맹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서 네이버 라인, 네이버페이 같은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는 또 라인 은행도 만들고 라인 증권, 라인 보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링크라고 하는 가상화폐도 발행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맹활약 중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은행은 라인과 협업을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은행을 출범시키고요. 그다음에 SK도 동남아 핀테크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의 빅페이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공동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로 빅테크의 금융 공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 파이낸셜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스타일인데, 알리바바와 같은 스타일입니다. 알리바바 자회사 엔터 파이낸셜을 통해서 이거 엔터 파이낸셜 밑에 그걸 금융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바로 여러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네이버도 네이버 파이낸셜 금융 지주회사를 통해서 각종 금융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험도 지금 진출하고 있고 대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각종 진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바로 이런 여러 각종 금융에 진출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파이낸셜에 3,000,000 명이 가입해 있고요. 카카오에도 3,300,000 명, 토스도 1,700,000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플랫폼을 에 기반하지 않고 목적은 사거리에 큰 건물만 지고 앉아 있는 금융회사들이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인제 우리나라에서 4대 금융 지주회사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지주회사에 다 합해도 시총이 네이버 하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빅뱅크들과 빅테크 기업들과 그다음에 핀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인데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구글이나 애플이나 우버 같은 아마존 같은 데 전부 이렇게 금융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특히 최근에 아마존 뱅크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우리가 잘 알지만 세계적인 그 물류 회사인데 이것이 인제 물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금융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존 뱅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캐피탈 원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한국으로 치면 인뱅인데요. 저희가 인제 학교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완전히 점포가 없는 모바일 뱅크인데 캘리포니아가 한국보다 더 크죠. 더 큰데 본점 외에 은행이 없습니다. 점포도 없는 은행이 벌써 미국의 8대 은행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비약적인 성장을 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직원 5만 명 중에 2만 명이 IT 인력이고 이 중에서 2천 명이 고객 모바일 플랫폼에 잡아두기 위해서는 한 웹 디자이너야 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바로 그 웹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그 모바일의 그 앱을 가지고 고객을 불러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웹 앱이 고객들을 더 감동을 주고 정말 어 눈동자를 보면서 더 이렇게 감동을 주느냐 더 오히려 어 시선을 끌게 하냐 이런 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바일 고객을 더 오래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캐피탈 원이 바로 미국의 8대 은행으로 점포 하나 없는 인뱅이 미국의 8대 은행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앞으로 점점 핀테크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서 빅5 빅테크가 페북 요새 페북이 인제 메타로 바뀌었죠. 메타, 구글, 애플, MS, 아마존이 10 년간 600여 개사를 인수합니다. 인수해서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제 그래서 그래서 지금 미국의 FTC 위원장도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도 "플랫폼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다." 그런 얘기를 꺼내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경범위 일본도 일본의 인명들 한국처럼 금산분리가 없습니다. 예컨대 보면은 여기 소니뱅 같으면 소니 파이낸셜 홀딩스가 100% 가지고 있고요. 라쿠텐 뱅크도 라쿠텐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온뱅크 이온 파이낸셜 서비스가 100% 가지고 있고 이처럼 일본은 금산분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빅 빅테크와 금융이 융합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금산분리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중국도 특히 일본에서는 지금 주목될 만한 것이 일본의 아주 큰 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와 한국의 네이버가 손을 잡고 G홀딩스랑 만드는 이 G홀딩스가 앞으로 한국의 그 아마존이 이제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만든 그 엔트 파이낸셜 홀딩스에 맞먹는 규모로 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아마존에 중국의 알리바바에 대항하는 그런 그룹을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야심찬 어 계획입니다. 중국에도 뭐 여전히 이렇게 위뱅크라든 마이뱅크, 시황은행,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 같은 이런 인터넷 전문행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의 각종 그룹들이 엔트그룹이나 텐센트그룹이나 징둥닷컴, 징둥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각종 금융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핀테크 기업 리스트를 제가 보여 드린 건데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문제가 이 어 불법 기업들이 전방적으로 인제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드디어 금융의 규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막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통 금융들이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통 금융이 변신을 해야 되는데 변신하지 않고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4대 금융 지주 다 합해봤자 시총이 네이버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 속에서 인제 금융의 위기감을 느낀 전통 금융들이 이런 그 플랫폼 규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드디어 여러 그 한국에서는 지금 핀테크 기업들을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IPO를 앞둔 카카오페이가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가장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인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각종 금융 상품을 소개했는데 이 각종 금융 상품을 보고 비교해서 소비자가 그 보험에서 보험 같은 보험의 여러 종류를 보고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런 것들을 금융당국이 금융중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금융중개다. 금융중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의 비교 추천이 금융중개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다 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금융중개인지 각종 금융상품의 비교와 제시가 금융 소비자들의 효율성을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인지 금융중개인 것이 중개인 것인지는 또 앞으로 좀 더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사실은 카카오페이의 매출의 32%가 바로 그런 금융상품 비교 추천인데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카카오페이 상장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뭐 끝내 상장은 하긴 했습니다마는 한동안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각종 지금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각종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기 금융 규제를 보면은 지금 뭐 여기서 그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뭐 등등 해서 전부 다 이 플랫폼을 규제하면서 국회에서도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것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긴 좀 더 크게 보는 건데 어 플랫폼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등장을 했군요. 금융위원장, 공정거래 전방위적으로 좀 어 플랫폼 기업을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금 이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때는 지금은 어 규제하기보다는 규제보다는 좀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인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성장을 3천억 정도의 상생 기금을 내놓겠다. 과거 성장 방식을 버리겠다고 떠나면서 결국은 뭐냐면 카카오는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카카오가 이제 어 해외에서 창업한다. 지금 네이버도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도 결국은 네이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성업을 해야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러는데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는데 결국은 국내에서 이런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뭐 제2의 타다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다가 인제 그 자동차 모빌리티가 등장하자 기존 자동차들이 반발하면서 결국은 타다가 주저앉고 말았죠. 뭐 이런 것처럼 인제 항상 그 혁신의 시대에는 새로운 혁신 기업들과 기존의 전통 기업들과의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100대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에 두 곳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면 1 위가 중국의 엔터파이낸셜 알리바바 그룹의 엔터파이낸셜이고 2 위가 그랩인데 이 그랩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타다가 출범할 때 그 무렵에 출범한 동남아시아의 모빌리티 회사인데 이 모빌리티 하다 보면 금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랩 파이낸셜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규제 속에서 결국은 타다가 주저앉는 데 비해서 동남아 그랩은 그랩 파이낸셜을 끼고 이렇게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의 2 등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생 방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생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조건 규제만 하는 건 아니고 소비자들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전통 기업들도 불공정이나 소비자 보호는 중시하되 플랫폼 혁신을 꺾으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금융사는 이렇게 만약에 불공정이나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되 플랫폼 혁신을 꺾으면은 한국 금융산업은 글로벌 트렌드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다. 한국도 중국을 닮아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기존의 아날로그 금융도 디지털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약간 간단하게 디지털 화폐 금융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계속 규제만 해 왔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새로운 발전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공약에서 일단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 얘기하고요. 디지털 산업 진흥청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문정부가 강력히 규제하고 단속해서 ICO도 허용하겠다. ICO, IO도 허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아마 디지털 산 한국의 디지털 산업에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중흥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이 디지털 금융에 저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어 본 적이 없는데 이 디지털 금융에서만은 한국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물 경제가 디지털로 전환하는데요. 화폐 경제가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화폐라는 건 본래 실물을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보면 이렇게 암호화폐도 진화해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출시한 이후에 그 분야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엄청난 진화를 해 왔습니다. 지금 뭐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최근에 이 암호화폐가 포용 금융에 활용되는 그런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단체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단체를 후원하거나 유엔 식량 계획에서 시리아 난민을 지원하거나 최근에 우크라이나 피난민도 암호화폐를 지원합니다. 전부 다 모바일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모바일을 통해서 지원해서 식량이라든지 의약품 같은 구호품을 어 살 수 있도록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 금융도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중앙화 금융이 새로운 금융의 추세를 열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보다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 시대를 열고 있고요. 지금 탈중앙화 금융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요거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의 예치된 금액의 비율인데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NFT 대체 불가능 토큰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도 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중앙은행의 CBDC도 등장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인민은행 CBDC를 지난 동계 올림픽 계기로 해서 상용화를 어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약 18,000여 개가 있고요. 지금 뭐 마켓도 한 40,000여 개 있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비약적인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거의 이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얼토당토하는 정말 그 규제 때문에 한국이 앞서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다시 그런 시대가 이제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머니 무브라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시총이 이 정도로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앞서요. 비트코인이 성장하고 있고요. 머니들이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이것이 암호화폐 거래 대금인데 거래 대금도 이미 코스피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1 거래 대금도 벌써 이게 가상화폐가 코스피를 능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것인가 또 기관 투자가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시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한국에서 투자자가 대체로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거래소가 인제 5 곳밖에 인가를 받고 있지 못해서 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거래량이 절반 정도인데 한 20몇 곳 정도의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한 20여 곳 정도는 거래소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이는 게 적정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가상자산 업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상자산도 이게 커지면서 어 소위 자율 규제 기관이 필요한데요. 모든 예컨대 은행 같으면 은행연합회 뭐 증권회사 하면 금융투자협회 이렇게 자율 기관이 있죠. 자율 규제 기관들이 인제 금융회사를 규율하고 그 부분을 인제 금융당국이 어 또 자율규제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 규제 기관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밸리 어소시에이션이 이게 하나가 있어 핀마라고 하는 스위스 금융당국과 금융당국의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자율 규제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각종 협회가 한 20여 개가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이런 것들도 정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지난 4-5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런 정책들이 문정부 초기에 뭐 그냥 "박상기 본부장은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런 발언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인제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현재 은행도 FIU에서 자금시장 거래 징후를 이상 거래 징후를 탐색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정보 분석 같은 게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칭 뭐 BIU라고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데서 먼저 자금스탁 거래 징후나 이상 거래 징후를 탐색한 다음에 은행에다가 연락을 해서 은행에 통보해서 대응하도록 해야지 은행이 그 가서 자금스탁 징후나 거래 징후나 이상 거래 징후를 발견해서 발견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은행들이 겁이 나서 말이죠. 그 가상자산 네 거래 통장을 그 거래소에 결제 계좌를 계속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통 금융에서도 금융정보 분석원이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쪽에서도 가상자산 정보 분석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리고 어 이렇게 되면은 선인가된 거래소에 대해서 은행의 실명거래 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하면 은행이 좀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상장에서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지금 상장을 그냥 거래소가 임의로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상장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당국은 거래소가 상장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만 감독하면 되고요. 자율규제 기관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코인도 앞으로 인제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인제 아직까지 다 거래소가 돈 혹은 뭐 코인이나 외국 거래소 매입 코인, 외국 거래소에서 매입한 코인 같은 가격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 정비된 다음에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30분 동안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디지털 산업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중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맞이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도 많이 이제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